E는 mc제곱. 네, 아인슈타인 하면 바로 생각나는 식이죠. 물리과 학생들 뒤에 잠바 뒤에다가 이렇게 탁 쓰는 식이죠. 내가 앞에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E는 mc제곱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저절로 튀어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을 설명한 거의 막바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 E는 mc제곱이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일반 물리 강의에서 상대성 이론 배울 때 E는 mc제곱 튀어나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강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기 바랍니다. 이 E는 mc제곱은 저절로 튀어나온다고 했습니다. 저절로 튀어나오는데 어디서 튀어나오냐면 우리가 바로 앞에서 4차원 벡터를 쭉 공부했죠. 우리 4차원 위치 벡터, 4차원 변이 벡터, 4차원 속도 벡터까지 했습니다. 이제 4차원 운동량 벡터를 할 차례인데 4차원 운동량 벡터를 하다가 이게 딱 튀어나옵니다. 아인슈타인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당시에는 처음엔 놀란 게 아니라 이게 뭐지 그랬을 뿐이에요. 이게 뭐지? 네, 자 보겠습니다. 이제 4차원 운동량 벡터를 정의하려고 하는데 3차원 운동량 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었습니까? 네, 어떻게 했냐면 운동량 정의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P는 mv 이랬는데 우리 앞에서 했죠. 이렇게 두 개 곱해서 뭔가를 만들 때 요거 V는 벡터고 그러면 M은 뭐야 되겠어요? 스칼라야지 되겠죠. 그래서 질량은 요거 3차원 스칼라입니다. 그리고 속도는 3차원 벡터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곱하면 그러면 네 3차원 벡터인 운동량을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러면 4차원 운동량 벡터는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질량에다가 4차원 속도 벡터를 곱하면 되겠습니까? 네, 한번 봐야 되겠어요. 4차원 운동량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 m0는 그냥 이 질량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정지 질량입니다. 그래서 정지 질량은 이제 4차원 스칼라죠. 그리고 4차원 속도를 여기다 딱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4차원 운동량 벡터를 이렇게 정의했다라고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4차원 운동량 벡터는 이렇게 정의했는데 우리 4차원 속도 벡터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알죠? 3차원 속도 벡터에다가 감마 곱한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 한번 곱해보겠어요. 그러면 4차원 운동량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것을 어떻게 더 쓸 수가 있어야 되냐면 저 4차원 운동량 벡터니까 4차원 운동량 벡터의 공간 성분, 그 다음에 4차원 운동량 벡터에 여기 뭐예요? 시간 성분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4차원 운동량 벡터의 공간 성분을 볼 것 같으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요 놈은 우리가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감마 V 이렇게 표시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로를 이렇게 M0 감마 하고서 V 이렇게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운동량인데 3차원 운동량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운동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상대론적 운동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상대론적 운동량은 어떻게 해서 구하냐면 여기 정지 질량에다가 무엇을 곱했어요? 상대론적인 속도를 곱하면 그러면 상대론적 운동량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M0 감마 요거를 상대론적 질량이라고 우리가 그냥 질량 한 거 있었죠. 움직일 때 보는 질량이 막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상대론적 질량이 되겠어요. 상대론적 질량에다가 3차원 종전의 속도를 곱하면 그러면 상대론적 운동량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성분을 볼 텐데 네 번째 성분을 볼 때는 우리 미리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알고 있던 지식 하나를 이용하겠습니다. 켤레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켤레 물리량은 어떨 때 나왔냐면 불확정성 원리 할 때 나왔었습니다. 자, 어떤 물리량이냐면 곱하면 각운동량 차원이 되는 물리량입니다. 이 두 물리량 사이에는 뭐가 성립하냐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합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한다는 건 두 개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라고 했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아무 때나 성립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X하고 PX 사이, 다시 말하면 X 좌표와 운동량의 X 성분 사이에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Y 좌표와
선운동량의 Y 성분 사이에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했습니다. 그리고 Z 좌표와 그 다음에 선운동량의 Z 성분 사이에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켤레 물량이고 이 둘을 곱하면 각운동량 차원이 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시간과 에너지입니다. 둘을 곱하면 켤레 물량이 되고 그 둘 사이에도 시간과 에너지도 둘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는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하는데, 그래서 우리 불확정성 원리는 모두 성립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걸 다 한꺼번에 할 것 같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4차원 위치 벡터와 여기 4차원 운동량 벡터 사이에도 이게 성립한다.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한다. 또는 켤레 물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4차원 위치 벡터는 뭡니까? 여기 네 번째 성분이 ICT인데 4차원 운동량은 네 번째 성분이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런 관계를 보니까 4차원 운동량 벡터의 네 번째 성분이 뭐라고 하면 아주 그럴듯하겠습니까? 네, 여기가 시간이라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네, 여기는 에너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처럼 이렇게 I를 붙이면 되겠어요. 이건 뭐냐? 4차원 운동량의 크기에 할 때 앞에 네 번째 성분에는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C가 붙은 건 왜 그렇기 때문입니까? 차원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차원에다가 C를 곱해야지 거리 차원이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차원을 C로 나눠줘야지 운동량 차원이 돼서 이렇게 C를 곱하고 나누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차원 운동량을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4차원 운동량,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네, 이렇게 쓰면 우리 여기서부터 무엇을 계산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4차원 운동량의 시간 성분을 볼 것 같으면 아까 공간 성분 봤었죠. 시간 성분 보면 이것들이 다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같은 거라고 놓고 쓸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P0는 C분의 2하고 같은데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M0 감마 C 이렇게 됐죠. 그랬을 때 요 에너지를 M0 감마 C 제곱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M0 감마가 이게 상대론적 질량이라고 했죠. 상대론적 질량에다가 광속의 제곱을 곱하면 이게 바로 총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서 우리 무엇을 계산하냐면 4차원 운동량 벡터의 크기를 계산하는데 4차원 운동량 벡터의 크기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4차원 운동량 벡터가 여기 딱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 요거니까 요 놈의 크기는 뭐하고 같겠습니까? 저거의 크기는 요 놈을 제곱한 거하고 같죠. 그래서 M 제곱에다가 4차원 속도 벡터의 크기를 곱한 것 같은데 4차원 속도 벡터의 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C 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운동량 4차원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마이너스 M0 제곱 C 제곱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그냥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요거의 크기는 뭐가 돼요? 공간 성분의 제곱 빼기 C제곱분의 2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4차원 운동량 벡터의 크기는 P제곱 빼기 C제곱분의 2제곱인데 요 두 개가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요거 같죠. 그래서 두 개가 같으니까 이렇게 놓겠어요. 그래서 양변에 C를 제곱할 것 같으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2제곱은 P제곱 C제곱 더하기 M0 제곱 C 4승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이것은 4차원 운동량 벡터의 크기에서 구한 거죠. 그냥 저절로 나왔습니다. 네, 4차원 운동량 벡터의 크기는 바로 크기를 쓰면 바로 이 식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건 어떤 기준계에서나 이 식이 만족돼야 됩니다. 어떤 관성계에서나 그 관성계에서의 총에너지, 그 관성계에서의 선운동량을 가지면 여기다 대입하면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된다 라고 하는 가장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네, 4차원 운동량 벡터를 정의한 다음에 그 4차원 운동량 벡터의 크기는 불변이다. 그 불변 값은 우리 뭐로부터 알았습니까? 4차원 속도 벡터의 크기가 마이너스 C제곱인 것부터 이거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놨더니 이 식이 그냥 탁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식은 어떤 기준계에서 성립하는 일반적인 표현인데, 이 식을 어떤 기준계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냐면 대상 물체가 정지해 있는 기준계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 물체가 정지해 있는 기준계에서 상대론적 운동량은 얼마겠습니까? 0이죠. 이건 0. 그래서 여기다 0을 딱 대입했더니 뭐가 됩니까? 0을 딱 대입했더니 그때의 에너지에는 E0 이렇게 쓰겠어요. 그거 정지 에너지입니다. 정지한 총 에너지. 그건 뭐가 됩니까? M0 C제곱이 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E는 MC 제곱이라는 식입니다. 이 E는 MC 제곱이라는 식이 이렇게 저절로 튀어나온 게 눈에 보입니까? 네, 저절로 팍 튀어나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는 거는 당시로는 알 수가 없었죠. 자, 오늘날 아니까 이게 어떤 식입니까? 이 유명한 E는 MC 제곱은 특상대성으로 해서 저절로 튀어나오는데 이건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질량이 에너지의 한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건 사실은 놀라운 일이었는데 질량이 에너지의 한 형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에너지라고 하는 건 그냥 에너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 1학기 때도 그걸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에너지다. 그러면 그게 뭔지 몰라요. 운동 에너지다. 그럼 그게 뭔지 압니다. 열 에너지다. 그럼 그게 뭔지 알아요. 빛 에너지다. 그게 뭔지 알아요. 이것처럼. 근데 에너지가 여러 가지 형태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어떤 말이 암시되어 있냐면 서로 다른 형태의 에너지 사이에는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조건만 맞으면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열 에너지가 조건만 맞으면 포텐셜 에너지로 바뀝니다. 뭐 그런 조건이 많은 경우가 잘 없지만, 네. 그다음에 빛 에너지도 조건만 맞으면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질량이 에너지의 한 형태라는 걸 알려줬다면 질량 에너지가 조건만 맞으면 뭘로 바뀌어요?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질량 에너지가 조건만 맞으면 뭘로 바뀌어요? 빛 에너지로 바뀐다.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에너지 중에는 실체가 없는, 손으로 안 잡혀지는 에너지가 있는데 질량 에너지는 어떻게 손으로 만져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걸 뼈저리게 느낀 게 뭐였냐면 아인슈타인이 미국에 망명해 가 있을 때 1938년에 독일에서 오토 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그때는 언제였냐면 지금 제2차 세계대전 할 때였어요. 그때 무슨 실험을 하고 있었냐면 당시에 가장 큰 원자의 원자 번호가 얼마냐면 90이 우라늄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당시에 뭘 알게 되냐면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건 단순히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92개 들어있으면 그게 우라늄이다. 그래서 양성자가 하나 더 있으면 원자 번호 93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자 번호 93짜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당시 가장 큰 꿈이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근데 양성자를 우라늄 원자 핵 속에 집어넣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페르미라고 한 사람이 어떤 의견을 제안했냐면 중성자를 집어넣어라. 중성자가 원자 핵 속에 들어가면 베타 붕괴를 해가지고 저절로 양성자로 바뀐다.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중성자 집어넣는 실험을 했습니다. 중성자 집어넣는 실험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중성자를 집어넣고 뭘로 바뀌었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뭐가 바뀌었다고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인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무슨 원소가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토 한이 한 것이 뭐였냐면 중성자를 집어넣는 실험을 했는데 화학 실험을 해봤더니 원자 번호가 큰 게 생긴 게 아니라 원자 번호가 50짜리, 60짜리 이런 것들이 잔뜩 생겨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원소가 둘로 쪼개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핵분열인데 이 핵분열을 관찰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의 망명에 와 있던 유태계 물리학자들은 바로 알았습니다. 질량이 사라졌구나. 왜 그러냐면 원소의 주기율표 볼 것 같으면 원자량이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우라늄의 원자량하고 우라늄의 원자 번호를 둘로 쪼갠 것의 원자량을 더하면 우라늄의 원자량이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라늄을 둘로 쪼개면 질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질량이 없어진다고 하는 건 이때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E는 mc제곱의 c제곱은 뭐냐면 이게 에너지로 바뀌면 바뀌는 에너지의 양이 얼마인가 하는 단위를 바꿔주는 환산인자입니다. 1kg을 에너지로 바꾸면 c제곱을 곱하는 거예요. c제곱은 얼마입니까? 9 곱하기 10의 16승이 있죠. 그래서 1kg은 9 곱하기 10의 16승 줄의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지막지한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식에서 알려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오늘날 이제 원자력 에너지를 잘 이용하고 있죠. 근데
질량이 에너지의 한 형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식으로 맨 처음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과 비슷한 일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열이 에너지의 한 형태인지 알 수 없다고 우리가 1학기 때 했었죠. 그러다가 어때요? 벤자민 톰슨이 이상하다. 열은 에너지 열소 이론이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 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으로 1칼로리가 몇 줄에 해당하는지를 측정을 해가지고 열 에너지가 1과 같다. 역학적인 에너지와 같다라고 하는 증명했죠. 자, 그렇게 어렵게 알아냈는데 질량이 에너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저절로 튀어나왔어요. 뭐 하다가? 4차원 운동량 벡터의 크기 계산하다가 저절로 튀어나왔다. 자, 그게 느껴집니까? 자, 이게 저절로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C제곱은 그냥 환산인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4차원 운동량 벡터가 있는데,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로 표현했을 때 그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고, 또 요놈으로도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 크기 계산한 것을 비교한 식을 다시 정리하면 이 식이 되는데, 이건 아주 유명한 식입니다. 언제든지 성립하는 가장 일반적인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상대론적인 효과가 들어가는, 좀 빨리 움직이는, 좀 에너지가 큰 거 할 때는 항상 이 식을 써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 식에서 정지해 있는 경우, 입자가 또는 물체가 정지해 있는 경우는 바로 뭐가 됩니까? 2는 mc제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는 mc제곱이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